세제개혁과 항산. 이번 시간에는 세제개혁과 항산에 관해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항산의 수단으로서 세제의 개혁이 진행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으며 조선에서 지속된 세제개혁이 조선 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적 안밀론에 근거한 유교 이념의 실천 과정으로 조선의 세제개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이세요? 저거 살아있는 돼지를 운반하는 모습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이 조선시대라고 하는 때는 현물 경제의 바탕을 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화폐, 뭐 전자화폐 뭐 이렇게까지 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요.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그 물건은 어쨌든 직접 조달하고 확보해야지 되는데, 지금 국가가 돼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저렇게 살아있는 돼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돼지를 납부하는 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 뭐 강릉 외국 분들은 잘 모르시죠? 태백산맥이라는 높은 산맥을 넘어야 서울에 올 수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돼지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저렇게 이구지구 와야 됩니다. 돼지분들 살 빠지고 근육질이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안 받습니다. 제사에 써야 되는데 그 중요한 돼지가 살이 빠지다니요. 그러니까 현물로 이루어진 경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한번 이 문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본 학습 전 다음 제시하는 문장을 보고 O, 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조선시대는 양반만 세금을 납부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세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교 국가에서는 백성들의 경제적 삶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면, 백성이 굶어 죽는다면 어떠한 가르침이나 의례의 실천이라는 건 없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백성들을 어떻게 잘 먹고 잘 배부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처를 했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해서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농업 경작물을 세금으로 걷는 문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진행되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있어요. 농업 경작물,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어떤 먹고 살 걸 이제 얻는다. 전통 시대는 이게 아주 보편적인 이제 산업인데, 누구나 이제 국가도 그렇고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고 지배층도 그렇고 다 농업 결과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농사 짓는 사람이 그 결과물을 가져야 될 건데,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국가라든지 양반 지배층이 훨씬 더 많은 걸 갖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걸 배분할 것이냐.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힘들게 만든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국가는 국가대로 또 합리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교적 가치에 의하면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유교적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런 대전제가 있거든요. 이 숙제, 많이 거둘수록 국가가 부유해질 건데, 그렇게 되면 백성은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사 짓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 21세기에도 그런데, 전통시대에는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뭐 거의 70~80%의 그 비율로 풍년과 흉년의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금 제도를 운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확실히 큰 숙제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걸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보통 이게 정치적 변화이긴 한데요. 조선의 경우는 전제 개혁을 하고 그 결과로서 나라가 등장한 경우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혁 조처가 먼저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당시 전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고려의 지배층 내에서. 그래서 기존에 분쟁이 있는 토지 권리들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만 남기자, 뭐 이런 주장이, 이게 온건론이라고 그러고요. 토지에 대해서 여러 권리를 주장할 때 전부 다 없애고 새로 합시다. 이걸 극단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선 건국에 성공한 세력이
그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돌린 이제 일인데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서 그 극단론으로 전제 개혁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전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전제는 토지제도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실제 그게 그 전제라고 하는 게 토지제도는 아니고 오늘날 그 단어로 바꿔본다면 세금제도, 이게 훨씬 적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재정제도 이런 뜻도 되는데 어쨌든 세금제도 또는 재정제도에 대한 개혁, 이게 이제 전제개혁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하는 건데요. 하나는 그 세금을 낼 대상이 되는 땅을 측량하는 거, 양전, 이게 이제 한 방향이고요. 측량된 땅을 놓고서 그 세금을 걷어 써야 되니까 누가 어느 땅에서 세금을 거둘 거냐라고 할 때 그걸 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흥창에 배정된 그 땅은 그 광흥창 위전, 그 다음에 뭐 내수사에 그 배정된 땅은 내수사 위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광흥창 내수사는 조선시대 관서명인데요. 그 해당 관서들은 자기네가 필요한 것들을 자기네가 배정받은 위전에서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건국은 어떤 거냐? 기존의 고려왕이 발급했던 모든 그 위전의 권리 또는 양전의 내용, 이걸 다 부정하고 새로 토지를 싹 측량을 다시 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땅을 어디서 세금을 받을지에 대한 위전 분급을 새로 싹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그 권리들, 고려 국왕이 발급했던 정당한 권리를 다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그대로 가기는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랬는데, 자, 어떤 내용들, 굉장히 복잡한 이제 내용들을 해요. 자, 세금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세금을 징수해서 재정을 운영하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개혁을 시작을 하냐면, 세금 내는 사람과 세금을 받아 쓰는 사람이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대체 할 건데, 수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방의 이제 그 조선 전체를 한 330개 정도의 군현으로 나누고 그 군현의 그 행정 책임자를 수령이라고 합니다. 수령을 330여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이번에 농사가 얼마큼 됐다 판정을 하고, 그래서 세금은 얼마큼 내시라. 그리고 거둔 다음에 그 세금을 내는 곳에서 운반해 주는 일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운반해 주는 거를 전국 단위의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현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농사지은 쌀, 또 농사지은 보리, 농사지은 콩, 이런 것들을 한반도의 가장 남쪽인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거를 수령이 그 해당 지역의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경우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운반을 담당할 수 있는 오늘날의 뭐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좋은 조직을 만듭니다. 좋은 조직이란 건 어떤 거냐면 바다를 통해서 또는 한강과 같이 이 한반도 내부를 흐르는 강을 통해서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운반해 오는 거를 국가가 그 물류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은 배가 출발하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배가 출발하는 지점까지만 세금을 갖다 내면 국가가 알아서 서울까지 운반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와 이 납세한 결과를 가지고 재정을 운영한 사람을 분리하고, 그 대신 그 중간에서 그 관련된 행정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 조직하고 사회 간접적인 물류망을 구축한 것, 이게 이제 조선 개혁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다 해내서 이제 조선이 이제 재정 운영을 이제 시작해 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종, 조선에서 한국 역사에서 세종은 가장 위대한 이제 군왕으로 이해하는데요. 그 사람이 놀라운 개혁을 시도합니다. 이제 위전이 있고요. 위전이 이제 세금 받아 쓰는 땅이죠. 그 다음에 세금 내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 내기 전에 세금은 10분의 1을 걷게 되어 있는데, 농사가 원래 계획대로 100% 잘 됐느냐, 아니면 원래 계획보다 50%만 됐느냐, 이거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달라지겠죠. 10분의 1이. 이거를 매년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답험 손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장에서 조사해서 작황을 판단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답험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답험 손실을 하면 세금을 무조건 감면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금을 받아 쓰는 위전에서 받아 쓰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답험 손실을 잘하면 잘할수록 재정 운영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사가 잘못됐으면 세금을 덜 걷게 되는 거고, 그런데 원래 위전은 운영하는 세금 액수를 고려해서 배정이 됐는데 그 다폼 손실에서 세금 액수를 깎아주면 위전에서 원래 원하는 세금을 못 걷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흥창 그 관료들한테 월급을 주는 곳이에요. 근데 광흥창에서는 얼만큼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단위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10만 석 정도가 필요해요. 10만 석이 필요한데 그 광흥창의 위전 얼마큼 배정했냐면 20만 석을 거둘 수 있는 만큼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다품 손실을 해보니까 그 50%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흥창 위전이 가장 많이 위전이 배정된 그 기구인데 거기서 걷는 액수가 10만 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10만 석이 안 되면 그 관료들한테 월급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그 광흥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간에 업무 판정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나 너무 많이 냈는데? 이러는 거. 나 이번에 50%가 아니고 70% 농사 실패했어. 근데 왜 50%만 실패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고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작황 판단의 주관성. 누가 봐도 작황 판단은 객관적으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작황 판단을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는 백성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그 긍정성은 유지하자. 자, 그런데 다펌을 너무 열심히 해서 작황이 안 좋은 걸 자꾸 판단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부 재정이 운영이 안 돼요. 근데 정부 재정 운영에 필요한 세금 수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이제 세종이 시도한 개혁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토지를 기존에는 3등급이었는데 6등급으로 세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6등급, 3등급 이런 건 어떤 거냐면 기름진 땅은 조금 더 좁은 땅에서 그 다음에 기름지지 않은 땅은 넓은 땅에서 두 땅이 같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등급으로 세분화되면 그만큼 땅에 이제 우리 비척이라고 말하는데 땅이 기름진 땅과 척박한 땅 사이에 세금 차이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균등한 세금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작황 판정. 그러니까 전에는 땅마다 가서 이번에 농사가 90% 안 됐네요. 50% 안 됐네요. 일일이 다 판단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종 때 얘기해요. 세종 때 그렇게 하는데, 다만 평균을 내는 거예요. 고을에 군현 밑에 면이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면 단위로 모든 세금 조사한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그걸 평균을 내요. 그래서 평균으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개별적인 문제는 발생하지만 그래도 면 단위 정도면 작황이 비슷할 테니까 고르게 아마 부담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완전히 농사를 실패한 사람은 당연히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로 평균된 다펌 결과로 세금을 부과하되, 그러니까 행정 업무는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시도한 다음에 또 하나는 위전이에요. 지금 나눠진 위전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게 다펌을 잘할수록 위전의 세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 버렸어요. 그걸 국용전이라 그러는데 모든 땅을 다 통합해서 세금을 중앙정부가 한꺼번에 거둔 다음에 각 이걸 지출해야 될 곳에다는 지출 액수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국용전제라고 합니다. 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통하고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20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금도 감면하는 걸 이제 어떤 데 지출되는지도 다 파악한 다음에 지출에 따라서 세금 걷는 것 자체를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개혁 결과인데요. 호조가 중앙에 있는 재정을 감당하는 관서예요. 여기 재정을 통합해서 이제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횡간이라고 하는 이제 장부를 하나 만드는데요. 뭐 단어를 모르셔도 좋은데 어떤 데 어떻게 지출되는지의 내역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서가 얼마큼 쓰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행정 업무, 지방의 행정 업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행정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잘 해낼 수 있다면 백성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또 정부도 재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전제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백성이 잘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냐. 세금 제도에서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상을 실현해내고 있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세제개혁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세제개혁은 공평한 과세의 실현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수 확보, 그리고 백성의 생존율 증대와 국가재정 안정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